그런데 드라비디안 어족, 그 중에 특히 이제 따미러는 일단 저희 한국어랑 주어, 서술어, 동사가 똑같고요. 유사한 단어는 지금 18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지역 사람이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우리도 하는 건데? 우리도 이렇게 노는데? 미성놀이적인 어떤 유사성도 좀 있고 한 것들이 좀 놀랍긴 하죠. 인도 국어학을 전공한 고려대학교의 김용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사투리부터 가기보다는 좀 더 큰 데서부터 사투리를 한번 내려와 볼게요. 우리 외교부 홈페이지 같은 데 가보면 유럽은 보통 한 5개 지역으로 나누더라고요. 북유럽, 서유럽, 동유럽, 중부유럽, 남부유럽. 그런 것처럼 인도도 최소한 크게 한 5지역으로 나누어서 유럽 대륙만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인도 대륙의 이 사이즈를 좀 이해하시는 데 편할 겁니다. 실제로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대륙만 해요. 인도와 대륙이. 우선 인도의 언어의 다양성을 이해하려면 인도 지도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인도는 원래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대륙 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동해 오다가 유라시아 대륙하고 대략 한 1000만 년 정도 전에 꽝 부딪혔어요. 근데 이제 그 부딪히는 충격 때문에 이제 히말라야가 생겼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꽝 부딪히고 히말라야가 솟아나왔으면 그와 인접하고 있는 부분들은 밑으로 푹 꺼져 버렸거든요. 꺼진 곳은 원래 이제 바다였었어요. 최근에 문제가 되는 인더스 강, 겐지스 강 이런 강들이 전부 다 히말라야가 높으니까 거기에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실어나는 흙들이 바다를 메우면서 생긴 게 인더스 평원, 겐지스 평원입니다. 여기를 보통 저희가 북인도라고 해요. 꽝 충격을 받을 때 히말라야가 펑 솟아오르고 반대편은 푹 꺼지고 흙이 메워지면서 인더스 평원, 겐지스 평원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 밑에 있는 곳은 바다 밑에 있던 꽤 무거운 돌들이 꽝 충격을 받으면서 솟아올랐는데 지금 지도에서 보면 나르마다 강이라고, 우리 한국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나르마다 강이라고 하는 곳이 생겼어요. 꽝 충격을 받을 때 이 나르마다 강은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 충격 때문에 단층 작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찍 찢어지면서 땅이 쭉 찢어지면서 이 약간 벌어지면서 생긴 강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쭉 찢어지면서 한쪽은 올라왔으니까 이 한쪽에는 산맥이 생기고 이 찢어진 곳에는 우리가 협곡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험준한 협곡이 대부분의 구간인 나르마다 강이 있어요. 지도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 나르마다 강을 기준으로 우리가 북인도, 남인도를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구분합니다. 근데 이 나르마다 강과 그 양쪽에 있는 이제 빈디아 산맥 혹은 사투푸라 산맥이 있어요. 자, 아까 협곡 구간이 대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인도 정부가 이 협곡 구간을 지날 수 있는 다리를 짓기 전에는 엄청나게 건너기 힘든 강이었어요. 그 양쪽에 마치 빈디아 산맥, 사투푸라 산맥이 있고 이곳에는 지금도 가면 인도 국립자연공원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 이야기는 호랑이, 코브라, 야생 코끼리, 멧돼지 이런 것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더스 평원과 겐지스 평원 그 밑에 있는 지역을 역사적으로 구분했던 경계선입니다. 거기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북인도라고 하고 남인도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이쪽은 대륙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대륙부, 밑에는 우리 한반도처럼 결국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라 인도 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해서 대륙도 있고 반도도 있어서 인도 아대륙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저 질문하신 것처럼 인도의 언어의 큰 경계선은 나르마다 강을 경계로 분리가 됐었어요. 그 이유는 이것이 워낙 험준한 자연 경계라서 역사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경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쪽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었어요. 그 이후에도 역사적으로 유명한, 예를 들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에 진출하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슬람 세력도 진출을 했고, 또 이제 그 이에 많은 세력들이 이제 진출을 했죠. 이 지역의 북부 인도 언어를 저희가 인도 유럽 어족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인도 유럽 어족이라는 것은 지금 인더스 겐지스 대평원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가 저 멀리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가 속한 그 언어와 같은 가족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인도 유럽 어족권이에요. 그래서 그 인도 유럽 어족은 아마 유럽과 인도의 중간 지역에 있는, 마침 요즘 전쟁이 한창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남부, 카자흐스탄 이 지역에서 기원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동서로 흩어지면서 한쪽은 유럽으로 가고 한쪽은 인도와 이란으로 들어와서 이 지역의 언어가 됐죠. 그럼 이제 어족이에요.
그러면 이 이 같은 어족끼리는 말이 통하느냐? 상식적으로 영어랑 불어랑 독일어의 차이를 이제 이해해 보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한국인보다는 영국인이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배우기는 쉽겠죠. 왜? 같은 어족권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특별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인더스 대평원에 있는 사람과 겐지 대평원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영어와 불어와 독일어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아까 나르마다 강 이남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인도 유럽 어족, 즉 인도와 유럽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진출해서 생긴 인도 유럽 어족하고 어족 자체가 완전히 다른 어족 그룹에 들어가는데 이 어족을 저희가 드라비디안 어족이라고 합니다. 인도는 크게 이렇게 인도 유럽 어족, 드라비디안 어족 존재하고 대략적인 경계는 나르마다 강을 기준으로 있어요. 얼마나 다르냐?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순서가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단어들 완전히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중국어, 한국어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다른 어족이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언어가 다르다는 걸 넘어서는 그 계통의 뿌리 자체가 완전히 크게 다른 거고요. 기타 이 두 어족 외에도 특히 이제 동부 지역은 동남아시아나 이제 중국, 티베트 지역 등에서 기원해서 이주한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일부 소수의 어족들이 있어요. 크게는 나르마다 강을 기준으로 인도 유럽 어족과 드라비디안 어족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나르마다 강 기준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다르냐. 그래서 제가 인도 지도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인더스 평원과 겐지스 평원은 결국 대륙 문화겠죠. 그리고 실제로 대륙에 진출한 사람들과의 교류, 직접적인 이주 이런 것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반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해양 문화적인 요소가 강하고 아무래도 인도 토착 문화적인 게 강하기 때문에 문화적 성격 자체가 그 환경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 때문에 당연히 다르고요. 또 하나는 인더스 평원과 겐지스 평원은 히말라야가 가까이 있으니까 겨울은 제법 춥기도 해요. 근데 반도 지역, 그러니까 나르마다 강 이남 지역은 기본적으로 적도가 가까운 열대 지역에 가깝죠.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 말씀드리면 북인도 사람들이 사과를 먹으면 이쪽 밑에는 바나나를 먹는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다르고요. 그래서 그 뿌리를 조금 말씀드리면, 자 예를 들면 위에 있는 인더스 대평원과 겐지스 대평원은 밀, 쌀 이런 농사를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할 즈음에 그런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남쪽은 잡곡을 주로 재배를 하고 살았습니다. 저 위에서 인더스 같은 경우는 인더스 문명이라고 해서 도시 문명이 꼽히고 그 위에 겐지스 평원에서는 그 유명한 석가모니가 등장하셔서 도시가 발전하고 국가가 생길 때 이 반도 지역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동시대예요. 특히 이제 석가모니와 동시대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 남쪽에서는 고인돌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인돌이 우리나라만큼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발전 자체가 상당히 다르고요. 다만 이 두 지역은 그렇다고 해서 나르마다 강이 절대 건널 수 없는 강은 또 아니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부 당연히 이제 교역이 일어나는데 특히 이제 해안선을 따라서 교역이 주로 많이 일어나겠죠. 결국 가운데가 막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남부 겐지스 강과 인더스 평원은 각각의 이제 하류 지역에 있는 항구들을 통해서 해안선을 따라서 교류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이제 발행했던 힌두교라든가 불교가 남쪽 지역으로도 이제 그래서 문화적인 교류는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의 문화적 차이를 이야기한다면 10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래서 일단 크게 말씀드리면 나르마다 강이라고 하는 자연적 경계를 기준으로 꽤 오랫동안 독자적인 문화가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그 문화적인 특성을 많이 좌지우지하는 기후, 환경들이 워낙 달라서 심지어 먹고 사는 의식주 자체가 뿌리부터 달랐던 것이 두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그 두 지역의 어느 정도 문화적 유사성은 이제 힌두교, 불교라고 하는 또 생각의 공유 때문에 어느 정도 문화적 유사성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완전히 다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언어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남북 간의 갈등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가 다르니까요. 당연히 이제 그 다른 언어에 기반해서 거기에 각각 수입됐었던 역사적 왕조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과 중국이 식민지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영국이 떠나가면서 이게 갑자기 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당연히 한국하고 중국 각각이 서로가 불편한 거죠. 그렇게까지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초창기에는 델리를 중심으로 하는 북인도, 델리가 수도거든요. 거기가 북인도에 있어요. 거기를 수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인도인들은 항상 아까 카시미르 어떤 다른 하나의 독립된 국가를 초창기부터 그렇고 지금 많은 주민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처럼 남인도도 당연히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특히 이제 남인도인들한테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당시 어떤 아까 말했지만 파키스탄과 인도의 분리,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카시미르, 이게 지금 영국 시절부터 비비 꼬였잖아요. 이 전체적인 것도 사실 그 상황이거든요. 이제 영국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인도가 탄생한 거예요. 원래는 다르게 살다가, 전 역사적인 왕조도 달랐고 다르게 살다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파키스탄 독립하듯이, 네팔 독립하듯이 최소한 우리 남인도는 그 당시 따로 국가를 건립하는 것이 저쪽 북인도의 입장에서도 우리 남인도 입장에서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왜냐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너무 복잡해진다 이거죠. 특히 요즘 남인도의 불만은 이런 거예요. 돈은 남인도가 더 많이 법니다. 왜냐하면 반도라서 역사적으로도 해양무역 등등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북인도보다는 정치적 갈등 이런 것들이 적다 보니까 해외 기업이 진출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현대 같은 기업도 남인도에 진출해 있어요. 돈을 잘 벌어요. 근데 인구는 어디가 많냐면 기본적으로 겐지스 인더스 대평원이 역사적으로 인구가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게 농사가 잘 되는 곳이니까 수천 년 동안 거기가 인구가 많았던 지역이거든요. 어쨌든 인도라는 나라가 성립되고 나서 뭘 하냐면 우리가 선거를 하잖아요. 선거를 하면 당연히 남인도는 항상 밀리죠. 그러니까 이 선거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 때문에 자신들을 대변하는 국가의 리더는 대체로 뽑을 수가 없는데 돈은 우리가 대부분 벌어주고, 이럴 바에는 말도 다르고 역사적 정체성도 좀 다르고, 그래서 최소한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나라를 만드는 게 좋지 않냐라는 생각을 특히 남인도 분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할 수밖에 없죠. 어족으로는 크게 남과 북이 다르고요. 같은 어족 내에서도 영어랑 프랑스어랑 독일어가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하지만 적극적으로 배우자는 말이 안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족 내에서도 각각의 다른 언어가 있고, 그건 대부분 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도는 그래서 지금 현재 25개 주가 있는데 각각의 주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남과 북 안에는 각각 영어, 프랑스, 독일어 정도 차이가 나는 언어가 있다. 그래서 그게 주예요, 주. 그러니까 사실 언어가 다른 주를 유럽에 대입해 보면 규모도 그만하지, 언어적 차이도 그만하지. 그리고 어떤 우리가 유럽이라고 하는 곳은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인 문화적 뿌리가 있잖아요. 인도라고 하는 큰 사회는 다르지만, 언어가 다르지만 묶어내는 힌두교 불교적인 생각. 사실 유럽을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현재 북인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은 인도 유럽어족에 속하니까 우리 한국어와는 너무너무 다르겠죠, 당연히. 그러면 아까 남부 쪽에 드라비디안 어족에 속하는 언어는 우리 한국어와의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어서, 혹시 드라비디안 어족과 우리 한국어는 같은 가족관계가, 여기서 가족관계라는 먼 친척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꽤 오래전에 외국인 학자들이 시작을 했었고, 최근에 우연히 이제 이런 교류가 증가하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한국어랑 너무 비슷한 언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따미러인데요. 따미러는 드라비디안 어족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드라비디안 어족이에요. 왜 대표적이냐? 이 지역에 굉장히 오랫동안 중요한 역사적, 정치적 왕조들이 탄생했었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 현대 인도에서도 북인도 언어로 제작되고 있는 볼리우드 영화 못지않게 따미로로 제작되는 영화와 이것이 굉장히 이 남인도 지역에서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따미로를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웃한, 예를 들면 그 옆에 깨랄라주가 쓰는 언어, 뭐 까르나타카 이렇게 주가 쓰는 언어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어와 독일어, 영어와 프랑스어 차이가 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언어 잘 몰라요. 근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따미로를 대부분 알아요. 왜? 영화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따미로인데요. 그러면 결국 드라비디안 어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드라비디안 어족은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 유럽 어족보다는 인도 자체에 오래전에 존재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건 어떻게 아느냐? 인도 유럽어가 이제 인도로 딱 들어와서 크게 두 무리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저기 이란 쪽으로 갔고요, 한쪽은 이제 인도 쪽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갈라진 시점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 두 언어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이 두 언어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가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이란의 종교가 있는데, 그 경전 이름을 저희가 아베스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베스타에 쓰여져 있는 언어랑 또 인도의 그 유명한 베다에 쓰여져 있는 산스크리트랑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유사해요.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신의 이름이라든가 이것도 유사하고, 근데 보니까 발음이 좀 달라. 그러면 발음이 왜 달라졌을까? 자,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콩글리시가 뭔지 아시죠? 영어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우리 한국인의 언어 습관화 의 영향을 받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인도 유럽어족이 인도에 들어와서 그 지역인들의 언어 습관에 영향을 좀 받았더라라는 게 밝혀졌어요. 어떤 언어의 영향? 드라비디안어의 영향. 그러니까 콩글리시처럼 영어가 들어왔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 은연중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산스크리트어에 드라비디안 어족의 영향이 어느 정도 배어 있어요. 콩글리시처럼. 그래서 드라비디안 어족은 이미 있었구나. 그 이후에 인도 유럽어족이 들어오면서 인도 유럽 어족화되고 나머지는 나르마다 강까지 넘어가지는 못하고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드라비디안 어족 그중에 특히 이제 따미러는 아까 말씀하신 것,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 한국어랑 주어 서술어 동사가 똑같고요.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발음의 특성들을 들어보면 우리도 안녕하십니까? 까따 이게 좀 많거든요. 그런 어떤 발음상의 특징도 좀 유사한 특징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인도 어디에 가면 우리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있다던데 이거 전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어요. 알아들을 수 없어요. 다만 예를 들면 이런 거, 너 이리 와 라는 단어, 거기 타미로로 하면 니 이리 와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유사한 게 있어요. 그리고 유사한 단어는 지금 1800개 정도가 있는데 아빠 엄마 이거는 좀 사례가 될 수 없는 게 이건 북인도어도 사실, 그래서 이거는 좀 인류 보편적인 어떤 특성이라서 이거 빼면 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가는 언어들은 농경과 관련된 단어들, 쌀이라든가 메뚜기, 농경과 관련된 단어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왜 드라비언어가 인도 유럽어족보다 오래된 언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인도 유럽어족이 대략 인도에 진출한 시기가 최소한 기원전 1500년경 이전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드라비디안 어족은 그보다 더 이전에 인도에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 시대는 드라비디안 사람들은 대체로 어족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이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넓게 형성됐느냐, 아마 농경이 확산되면서 이렇게 농민들이 이주하고 하면서 그 언어에 대한 습관들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할 것으로 추정돼요. 그리고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반도 지역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말로 하면 고인돌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큰 하나의 거대한 부족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등장을 합니다. 이때 이 드라비디안 어족이 굉장히 의미 있는 수준의 인구 집단으로 발전한 것을 보여요. 그러면 혹시 이 드라비디안 어족 사람들은 농경의 확산과 함께 인도와 대륙을 넘어서서 옆에 있는 동남아시아나 심지어 우리 동아시아 한반도까지 이주했었을까? 라는 질문하고 이게 겹쳐지는 게 있는 거죠. 이제 그러려면 우선은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농경의 단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다른 언어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타밀어, 영어 이렇게 사전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타밀어에 담겨 있는 동물들 있죠. 우리 예를 들면 저기 영어의 캣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고양이. 이런 단어들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문제. 타밀어와 우리와 유사한 단어를 가지고 있긴 한데 또 전혀 다른 단어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두 번째 가능성을 이제 설정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의 직접적인 이주가 아니라 문화 교류로서의 언어의 전파도 생각해 볼 수는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국어에 한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자 문화권에 우리가 속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한국어에 한자 단어들이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당연히 서구와의 접촉 때문에 우리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어 단어들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단어에 한자어가 많은 것이 중국인들의 이주, 꼭 그거와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영어를 많이 쓰는 것이 영국과 미국인들의 이주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문화교류의 한 측면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타밀어와 한국어의 유사성 중에 특히 어떤 특정한 단어의 유사성은 혹시 문화교류의 흔적이다라는 가능성은 조금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농민의 이주, 이것이 우리 한반도까지 왔을 가능성은 적지만 어떤 특정한 단어의 문화교류는 있을 수 있겠다. 다만 이제 그게 어떤 시점이고 왜 특정한 보캐블러리의 유사성이 나타나는지는 저의 능력을 좀 넘어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그 타밀 출신의 언어 연구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깊이 연구하기 시작해서 좀 성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유학했던 인도 대학교에 남인도 드라비디안 어족에 속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타밀 친구들도 꽤 많았었죠. 일단 잠깐 제가 콩글리시 말씀드렸잖아요. 북인도랑 남인도가 각각의 지역 잉글리시가 있겠죠. 그래서 북인도의 영어를 우리가 힌디라고 하는 수도 델리의 대표적인 언어거든요. 힌돌리시라고 불러요. 그 남인도는 그런 단어는 없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영어 하시는 걸 보면 우리 콩글리시랑 정말 많이 닮아 있어요. 즉 언어의 어떤 이 발음의 성향, 습관이 상당히 유사한 게 일단 첫 번째 흥미롭게 유사한 점이고요. 두 번째는 몇몇 단어들, 이제 우리 인칭 대명사라고 그러죠. 영어는 you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 니잖아요. 그거랑 I, 나 이건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는 나, 느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인칭 대명사 비슷한 것도 좀 신기했고, 그 다음에 발음의 습관들 아까 까았다 이런 거고, 그리고 농경과 관련된 단어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쌀, 보리, 일부 잡곡, 그리고 농기구, 그리고 농경과 깊은 관련이 있는 생명체들, 메뚜기 같은 거, 이런 거가 유사한 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좀 언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된 한국 민속놀이에 대한 컨텐츠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꽤 많이 확산됐나 봐요. 그래서 당연히 오징어 게임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한국의 민속놀이에 대해서 그 유튜브를 보고, 이 드라비안어를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서 동부 지역은 또 쌀 문화권이라서 거기도 약간 이제 문화적으로 좀 유사성이 있거든요. 그 지역 사람이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우리도 하는 건데? 우리도 이렇게 노는데? 민속놀이적인 어떤 유사성도 좀 있고 한 것들이 좀 놀랍긴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도 내에서도 고인돌이 있는 지역은 나르마다 강 이남, 그러니까 쌀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권에서만 나타나는 문화예요. 그리고 가보면 전통 레슬링이 있는데 우리 씨름하고 똑같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묵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너무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레슬링은 여러 가지 방편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반바지 입고 이렇게 하는 레슬링은 각각 독립적으로 생길 수 있잖아요. 삿발을 그렇게 똑같이 메고 그 삿발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문화교류의 흔적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언어적인 유사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음의 어떤 경향성 이런 것이 좀 유사하게 들렸었고요. 저는 언어학자가 아니라서. 네, 그리고 이 지역이 마치 저 멀리 고고학 시대부터 최근에 민속적인 흔적까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참 유사한 게 많다. 모르겠어요. 각각이 아주 오랜 쌀 문화권이어서 그 쌀 문화권 자체가 이렇게 배양하는 문화 자체가 우연히 비슷한 건지 인류의 이동과는 관계가 없는 거, 민족의 이동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확률이 적어 보이는데 어떤 정말로 문화 교류는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조금 더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비슷한 것만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이제 네 이리와는 알아듣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희망하는 사항은 남인도 지역, 그러니까 좀 다른 말로 하면 인도의 쌀 문화권 지역과 우리 동아시아 한반도의 이런 쌀 문화권과의 어떤 역사적인 교류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가 좀 크게 필요해요. 일단은 이 각각의 지역의 연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전문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한국어 따미라에 대한 아직 언어학 자체 연구도 조금 부족해 보여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지역에 만약에 언어의 유사성이 어떤 특별한 역사적 관계 때문에 형성된 것이라고 하면 이 중간 지역에 대한 연구가 보완이 돼야지만 결국 이게 설득력이 있어지거든요. 그 지역에 대한 연구는 한국도 사실은 이 중간 지역에 있는 지역을 넓게 연구한 역사도 짧고 연구자도 부족하고 인도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도 엄청 고인돌이 많고 인도도 지금 반도 지역에 고인돌이 엄청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 고인돌 같은 경우 혹시 교류의 흔적일까? 혹은 뭐 문화적 교류의 흔적일까? 생각하셨던 분들이 몇 분 계셨었어요. 근데 좀 막연했어요. 말 그대로 그냥 돌로 만든 무덤이니까 교류의 흔적 아닐까? 이런 단순한 거였는데 이 두 개의 교류의 어떤 영향을 확인하려면 중간지대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게 미래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인도, 한국 양쪽에서 이제 점점 좁혀오면서 같이 연구를 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서 그 인도의 언어, 특히 이제 남인도 드라비디안어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면서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인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동남아시아의 언어의 상황이 어떠냐면 거기 우리가 보통 오스트로아시아틱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인도네시아라든가 이쪽에 동남아시아 일부 퍼져 있는 이 어족의 형성도 쌀농경의 확산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드라비디안 어족하고 옆에 있는 이렇게 동남아시아에 있는 아주 오래된 어족하고 연관성이 있으면 어쨌든 한 스텝은 더 확장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드라비디안 어족은 현재로서 여러 학자의 의견이 있긴 해요. 심지어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주한 언어다라고 하시는 분부터 최소한 지금 이란 고원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그 우리가 엘라모라고 하는데요. 엘라모와 그 드라비디안 어족이 어족 관계에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 언어 사용자에 기반한 연구, 그 최소한 드라비디안 어족과 옆에 있는 동남아시아 언어와 비교했을 때 다른 어족에 속한다는 게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드라비디안 어족은 인도 내에서 나르마다 특히 이남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던 일종의 고리버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족은 다르지만 중국어와 한국어는 어족이 다르거든요. 근데 한자가 들어와 있잖아요. 영어랑 우리 한국어는 어족이 달라요. 근데 이제 보캐블러리는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따미러와 한국어가 같은 어족이냐 아니냐는 다른 하나의 문제이고요. 특히 어족이 같다라고 하면 이것은 인간의 이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면 영국이나 미국이 식민지를 들어가서 기존의 언어를 완전히 없애고 그 지역을 새로운 언어로 완전히 그 지역을 만들어 버리든지. 결국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이동이잖아요. 어족의 분포는 사람의 이동. 근데 보캐블러리의 공유는 문화 교류로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비디안 어족, 한국어가 같은 어족이 아니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문화 교류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보캐블러리가 왜 유사한지는 이제 말 그대로 언어학과 저같이 고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협력해서 앞으로 좀 더 보완하고 연구해 나갔으면 좋겠고, 특히 그 중간 지역에 있는 연구가 조금 더 보완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좀에 대해서 좀 한 발 더 선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인더스 문명은 현재 파키스탄 전 국가 안에 있었었고요. 인도 지역으로 치면 인도의 파키스탄과의 접경 지역과 아프가니스탄 남부 일부, 이란의 동부 일부 지역에 걸쳐 있었던 청동기 시대 문명이에요. 이집트 문명권보다 이제 한 30배 이상 넓었고, 아주 직감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집트 문명과 두 개의 큰 강이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체를 합한, 즉 비옥한 초수달지대 전체를 합한 정도의 넓은 분포 범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분포 범위가 그만큼 넓었다는 거지 그때 당시 인더스 문명이 마치 거대한 제국이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넓이는 메소포타미아보다 훨씬 넓은데 도시의 숫자는 적었습니다. 5개가 있었어요. 약 500km의 거리를 가진. 근데 메소포타미아 예를 들면 수메르 문명 같은 경우는 도시와 도시의 거리가 수십 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걸어서 하루 만에 다다를 수 있는 거리에 다들 있었는데 인더스 문명 시대에는 최소한 10일 이상을 걸어야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각각의 도시들은 침략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염려 없이, 그리고 특히 또 메소포타미아 주변에 속된 말로 방구 좀 낀다는 민족들이 꽤 많았었어요. 일단 이집트가 있었고요. 그 위에 뭐 지금의 투르키예 지역이죠. 그 지역에도 꽤 많은, 그리고 이란 지역에도 꽤 많은 힘 있는 민족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다면, 인더스 문명은 주변에 크게 위협이 된 적도 없고 도시와 도시의 거리도 멀고 하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인력을 삶에 투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구움 벽돌이 공공기관 건물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주택들에 활용되고 있고, 도시의 상하수도 시설은 최소한 10년 주기로 수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모던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복지도시, 이런 것이 4,500년 전에 발전했었다. 그것이 가장 특이하고 흥미로운 거죠. 참 이 지역에 지금 전쟁이 나고 있다는 게 고고학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전쟁의 위협이 적었던 문명 시대가 인더스 문명인데요. 근데 당연히 전쟁이 없으니까 군대를 유지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존재를 증명하려면 문헌이 없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상비군의 존재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인더스 문명 유적을 발굴해 보면 청동으로 만든 무기 같은 건 나오는데 실제로 쓰연 무기가 거의 발견이 안 되고, 도시 주변에 어떤 군사적인 시설에 투자한 흔적도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상존하는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중앙 집권적인 권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럼 그 사회는 어떻게 운영되었을까? 많은 연구자들이 대입하는 게 히말라야 불교 문화권이에요. 히말라야 불교 문화권은 달라이라마 들어보셨죠? 그 지역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종교 이데올로기 혹은 종교 윤리, 종교 관습 같은 것들로 실제로 상비군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권력을 이용해서 강력한 처벌과 이것이 없더라도 그 사회에 어떤 존경받는 원로들, 종교 지도자들이나 리더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 사회에 평화적인 어떤 것들이 질서 있게 유지되는 것을 많이 상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국가도 없었고 막강한 군대도 없지만 도시가 유지되고 심지어 그 넓은 지역에 도량형이 통일됐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가능했느냐? 굉장히 검소하고 실용적이고 이런 어떤 것들을 강조하는 그 사회의 주류 이데올로기는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건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그 500km가 넘는 거리에 있는 도시의 공동묘역을 발굴해보면 머리의 방향이라든가 장례 문화는 또 일치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조선시대 성리학이 있었기 때문에 검소한 양반들의 어떤 그 장례 문화가 공유되고 있었던 것처럼 특정한 어떤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집트 피라미드를 만들거나 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권장하지 않는 쪽에 이데올로기는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그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유적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죽은 이들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0여 년 전에 발굴할 때 도시 여기저기서 한 20여 구 이상의 조금 부자연스러운 시신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의 근원을 한번 따져보니까 그 당시 모티머 힐러라는 영국 고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중앙아시아에서 말 타고 철제 무기를 들고 있는 아리안들이 침략해가지고 마치 몽골인들이 전 세계를 한번 확 휩쓸었듯이 인도 수의 도시를 쳐들어가서 멸망을 시키고 너무 급박한 나머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길에 죽어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해서 마침 그분이 그 책을 캠브리지 대학교 대학 출판부를 통해서 단행본을 출판을 했고 그게 전 세계에 다 퍼져가지고 적지 않은 국가의 세계사 교과서에 실렸을 거예요. 그분 책의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우선 인더스 문명이 갑자기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런 인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첫 번째, 거기 있는 시신들은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꼼꼼하게 다시 보면 인더스 문명 시대와 관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발굴 사진을 가만 보면, 자, 그때 전쟁이 있었으면 벽돌 도로 위에 시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신들은 예를 들면 벽돌이 있는 도로 위에 한참 위에 한 40cm 정도 흙이 쌓인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더스 문명이 쇠퇴하고 나서 꽤 많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거기가 거의 폐허가 된 곳에 인도는 화장을 하면 좋은데 돈이 없어서 화장을 못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언덕 위에다가 시신을 많이 유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모헨조다로뿐만 아니라 하라파에서도 발견됐고 제가 참여했던 다른 도시 유적에서도 다 발견됐습니다. 인더스 문명 시대와 관계없이.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그 아리안 침략론이라고 하는 걸 제시를 했는데요. 왜 그것은 사실이 아니냐면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기마와 철기를 가지고 인도와 대륙에 진출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인더스 문명이 쇠퇴했던 시기랑 그들이 진출한 시기랑 시대 차이가 지금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가 있었던 일이니까 이 두 개를 연관시킨 비과학적인 가설이었었어요. 지금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은 인더스 문명의 쇠퇴와 아리안 침략을 연관시키는 것은 통일신라의 쇠퇴와 임진왜란을 연관시키는 것과 비슷한 비역사적인 연관입니다. 우리가 발굴한 기마와 철제무기의 최상한선과 인더스 문명 쇠퇴기가 겹치지가 않고요. 인더스 문명 그 어떤 유적에서도 전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아까 시신은 전쟁과 전혀 관계없는 후대에 일어났던 일이다. 과학적으로 확증된 거예요. 자, 그런데 마침 이 아리안 침략설 때문에 미스테리가 또 꽤 많은 탐험가들 이런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는 핵전쟁 가설이 나오게 된 배경이 후대 인도에 중국의 삼국지 같은 고대 신화 서사 중에 마하바라타라는 게 있어요. 건국신화예요. 중국의 삼국지와 같이 여러 장군들이 등장해서 막 싸우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신화다 보니까 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적군을 무찌르고 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장면에서 신이 도와서 빠방 해가지고 적들이 막 손톱이 날아가고 막 하는 게 핵폭탄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그게 실제로 있었던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거랑 모헨조다로 시신이랑 믹스를 시켜가지고 인더스 문명이 핵폭탄 때문에 망한 거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한 이탈리아 젊은이가 제안을 했어요. 어떤 증거를 가지고 했었냐? 모헨조다로 주변에서 청동기 시대에 녹을 수 없는 유리질 물질들을 그분이 발견을 했고 그걸 통해서 이거는 청동기 시대에 나올 수 없는 온도가 여기 있었다는 거다. 이거가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헨조다로의 시신, 마하바라타의 묘사,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 과학적으로 올릴 수 없었던 온도에 의해서 생긴 유리질 물질. 그 유리질 물질은 어떻게 나온 거냐? 인더스 문명 시대의 도시들은 구운 벽돌로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그 전통적으로 벽돌을 만드는 공장에 가보면 실수로 온도를 너무 올려가지고 한 1000개 중에 한 4, 50개는 불량품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흙을 구울 수 있는 온도를 넘어서서 심지어 청동기 시대지만 철이 녹을 수 있는
되는 정도의 원하지 않는 온도로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지금도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그 유리질 물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한 그 이탈리아 젊은이가 그걸 주웠다고 하면 인더스 문명 시절에 거실 가능성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들이 원해서 생산한 물질이 아니고 벽돌 공장에서 실수로 나온 물질이라서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고요. 이분의 이 이야기가 유명해지고 나서 어떤 분들이 가서 핵전쟁의 가능성을 테스트해 본 거예요. 특히 파키스탄에 있는 일부 과학자들도 가서 막 체크해보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 실제로 방사능 수치가 모헨조다로 근방 지역에서 나왔다. 그거는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에 파키스탄과 인도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을 가지게 됐잖아요. 파키스탄과 인도가 요 국경 근처 폐허 지역에서, 즉 인더스 유적이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핵실험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방사능이 실제로 확인되었다면 그 결과입니다. 만약에 핵폭탄이 떨어졌으면 고고학자인 제 입장에서 제일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도시에 핵폭탄이 떨어졌으면 벽돌이 어떻게 남아있겠습니까? 시멘트로 썼던 일본 건물들도 날아가는 판에 구운 벽돌로 만든 도시가 어떻게 남아있어서 저희 고고학자들이 발굴했겠어요. 상하수도 시설이 인도시민들이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남아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인더스 문명은 외국인의 침략도 아니고 핵전쟁도 아니면 왜 쇠퇴했나요? 인더스 문명이 번성했던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 서북부 지역은 모든 강들이 히말라야에서 발원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래요. 근데 히말라야는 어떤 지역이냐면 대륙이 꽝 충돌해서 생긴 곳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인도는 유라시아 대륙 쪽으로 가까이 하고 싶어서 1년에 몇 미터씩 계속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가오는 이 힘 때문에 네팔이라든가 미얀마 같은 데 지진도 많이 나고, 그럼 지진이 나면 산이 무너지고 하면서 기존에 흐르던 강에 자연적으로 댐이 형성되면서 그 강을 막아버리고 물줄기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인더스 강과 글로 흘러들어가는 지류들은 수천 년 동안 지진과 산사태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이 막히고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현상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강의 변화가 유발한 좀 부자연스러운 인구 이동, 그 속에서 산업 개편 이런 게 힘들어지면서 쇠퇴해서 나중에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히 인더스 문명 시대에 무덤 발굴을 이제 전문적으로 좀 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검소하냐, 그게 제 가장 큰 미스터리였습니다. 저희가 인구를 분석을 해봤어요, 전문가들하고. 최소한 그 도시에 중산층 이상의 도시민들로 추정이 됐었어요. 왜? 직업적인 어떤 이 스트레스의 흔적이 뼈에서 거의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농사라든가 목축에 평생 기여했었거나 이런 분들이면 그 장시간의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뼈에 남거든요. 근데 그런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도시에서도 꽤 잘 사는 분들에 속한다라고 저희는 봤거든요. 근데도 무덤에는 아무것도 안 넣어요. 그 후손들이 그냥 제사 지내고 음식 정도 이렇게 하고, 돌아가실 때 끼고 있었던 목걸이, 반지 이 정도만 하고 들어가요. 저희가 고고학자가 너무 찾고 싶은 게 뭐냐면, 특히 문자가 좀 길게 새겨져 있는 유언이라든가 혹은 후손이 쓴 할아버지 천국에 가서 안녕히 잘 계세요라는 편지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능성이 없어. 너무너무 소박하고 검소하다. 또 도시를 발굴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 당시 사회적 재화나 이런 거 가지고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렇게 철저하게 투자를 했으면서 우리 고대 사회에 너무나 흔한 사람 크기만한 신상도 하나 안 나오냐고요. 그게 저는 안 나오는 게 가장 미스테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비교하는 것도 이색적이지만 그 이후에 인도의 문화유산을 보면요, 앙코르와트 같은 규모의 힌두교 사원은 인도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불교 사원 같은 경우는 바위산을 통째로 깎아서 만들고 그래요. 그 이후에 인도 문화의 패턴을 봐도 너무너무 이상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아닌데 죽음과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무덤덤하고 무심한 사람들이 있었을까 해서 그게 제일 미스테리합니다. 제가 최소한 인더스 문명 무덤은 300~400개 발굴했을걸요. 최고로 좋은 유물이 막 끼고 있던 반지 정도? 그것도 동으로 만든. 제가 인더스 문명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화려한 무덤을 소개해 드릴게요. 구운 벽돌을 흙을 파고 나서 무덤 옆에다가 쌓아줬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 도시에 따르는 사람도 좀 많았고 가족들도 좀 많이 있었던 그분이 그 당시 중요했던 뭐 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고기 이런 음식을 많이 담은 항아리 같은 그릇 같은 게 한 100개 나왔어요. 그게 가장 화려한 무덤입니다. 근데 이 정도의 무덤은요, 1000년 전 인류가 최초로 농사를 짓고 살았던 그 시기부터 나오는 정도의 죽은이에 대한 정성이거든요. 너무 이상하죠. 예. 근데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500km 떨어져 있는 그 모든 공동묘역에서 똑같은 방식, 즉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검소하게 장래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공통점이 나타나는 걸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그 사회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너무 미스테리하지 않아요? 4,500년 전에 어떻게 보면 거의 청교도나 조선시대 성리학적인 거거든요. 인더스 문자는 최소한 도시민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은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돌라비라라는 곳에서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현판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마침 운 좋게도 그 현판이 지금 고고학자들에서 발견이 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한양도성에 숭례문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도시에 있었던 거죠. 흥미로운 것은 아까 500km 떨어져 있는 이 먼 도시와 도시 간에 문자는 어쨌든 간에 공유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무슨 고등학교 누구와 같이 추정되는 위에는 똑같은데 밑에는 다른 명찰 비슷한 거 이런 것도 발견되어서 그게 고급스러운 재질을 쓴 게 아니라 흙으로 빚어서 만든 거라서 그 문자가 꽤 낮은 사회 계층까지도 도달해 있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일단 해독이 불가능하냐면 우선 첫 번째는 너무 짧아요. 해독이 되려면 문장이 있는 것이 고고학자들 발견되면 이게 문장이라서 언어학자들이 해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숭례문 무슨 고등학교의 김아무개 이 정도의 짧은 문자만 새겨진 유물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해독 자체가 언어학적으로 일단 불가능해요. 또 하나는 사실 다른 고대 문자들도 우리가 2개 이상의 언어로 쓰여진 비문이나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해독된 거거든요. 그걸 참고할 수 있는 그것도 지금 발견된 게 없고 후대에 그 지역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를 여기 대입해서 한번 이해해 볼까?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마야나 아즈텍 같이 신대륙에 있는 문자들은 또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독이 됐는데 드라비디안어는 남쪽으로 이동했고 거리가 멀어져서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북인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지금 특히 인도 문명이 있었던 곳의 사람들은 영어 독일어와 유사한 인도 유럽어족을 쓰기 때문에 현재 쓰고 계신 방언 이런 모든 언어도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것은 고고학자가 발견된 가장 긴 게 27자 단어밖에 없어요. 문장이 된 게 나와야 돼요. 인더스 문명은 멸망한 게 아니라 쇠퇴했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있었던 지역민들이 그 주변 지역에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사람의 이동과 함께 이 지역의 일부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이제 전파가 됐었어요. 현재까지 남아있는 인더스 문명이 가지고 있는 유산이 뭘까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침례 문화예요. 이 인더스 문명 시대부터 있었던 침례 문화가 강력하게 유지가 돼서 지금도 인도인들은 신성한 강 이런 곳에서 목욕을 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것은 인도 문화를 넘어서서 전 세계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건데요. 우리가 지금 흔히 입고 다니는 이 면티 즉 면화가 인더스 문명 시대 때 처음으로 발명되고 보편화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도 문화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도인들은 지금도 가보시면 매우 화려한 색깔과 화려한 문양이 있는 옷들 그리고 온몸에 장신구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팔찌도 막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패션에 대한 관심 이것도 인더스 문명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인도의 기층 문화, 토착 문화 중에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소를 좀 존중하는 문화라든가 음식 문화 우리 한국 분들도 많이 즐기시는 카레 특히 강황과 이렇게 곡식을 해서 비벼 먹는 그 음식 문화도 지금까지 전해진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 이외에도 석가모니가 인더스 문명 이후에 한 2000년 후에 겐지스 강변에 등장을 하는데 그 시절에 보통 석가모니가 속했던 그 가문이 우리가 보통 민주공화정이라고 불러요. 큰 정치 세력을 키우기보다는 각 지역 세력들의 촌장을 모아서 민주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석가모니가 후대에 이렇게 승원을 유지하고 하면서 다른 종교 전통과 달리 굉장히 이렇게 민주적인 어떤 운영을 제안했던 것도 자신의 정치적 배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민주적인 어떤 정치의 운영 이런 것들도 인더스 문명의 산물일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시점부터 1947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고요. 특히 그 카시미르 내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매년 군인들 간의 충돌 그리고 지역 주민들 간의 충돌 그런 사건들이 있었었죠. 근데 이제 그 전까지 인도 파키스탄 간의 갈등, 특히 카시미르에서의 갈등은 대체로 이제 공권력 간의 충돌이 대부분이었죠. 특히 이제 1979년 소련과 아프간의 전쟁 이후에 그 지역에서 이제 과격한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도 이쪽 지역에도 테러리즘이 이제 강력하게 등장을 했었는데 문바이 사건과 같은 큰 사건도 있긴 했었지만 대체적으로
테러리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은 그 지역에 있는 인도 군인들을 습격한다든가 혹은 그 지역에 이제 정치인을 습격한다든가.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인도 신문이라는 데 등장하긴 하지만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로서 대체로 대하는 태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사건은 지금 인도 국민 전체에 매우 좀 다르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힌두교 성지로 가는 길목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인들한테는 일단 첫 번째, 거기 계신 관광객들 일부는 순례를 떠나는 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힌두 순례자였던 겁니다. 힌두교인을 죽이겠다고 목표 자체가 설정됐던 거죠. 아주 특히 남성들을 이제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살한 거죠. 인도와 파키스탄의 현재 군사적 충돌 이외에 인도가 이례적으로 취했던 것 중에 파키스탄으로 흘러 들어가는 광을 자기들이 컨트롤하겠다. 이것은 단순히 물 공급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물 공급을 막았다가 그걸 갑자기 풀게 되면 홍수의 위협까지도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파키스탄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파키스탄인들이 가장 아파할 것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키스탄인들한테는 당연히 인더스 강은 군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민족 정서적인 보복도 있어 보이고요. 근데 이제 인도는 아마도 차후에라도 이곳에 대한 통제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황은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인도가 만약에 인더스 강뿐만 아니라 이게 파키스탄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히말라야에서 발원하는 강들의 그것을 가지고 무기화하게 되면 파키스탄인들의 국민 정서에서도 결국 끝장을 봐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농사 짓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이 먹고 마시는 물 자체가 이 강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셔야 될 물이 저기 있어서 결국은 이 전쟁은 결론을 내야 되는구나라는 위험한 모험주의 같은 것들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카시미르는 지금 현재 파키스탄 쪽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인도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도 좀 어느 정도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에 끼어 있다, 이게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히말라야 지역은 대체로 전체적으로 되게 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카시미르라고 하는 지역명을 우리가 살펴보면 미르가 무슨 뜻이냐면 물이에요, 물. 근데 이제 히말라야가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농사도 짓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풍부한 지역이 히말라야에 많지가 않아요. 근데 마침 카시미르는 물이 많아서 예전부터 사람이 살기 좋았고, 그리고 잘 알린 것처럼 캐시미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서 잘 자라는 이제 양털로 깎은 고급 원단을 말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 사프론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사프론? 그게 이제 꽃잎 이렇게 꽃술에서 이렇게 따는 건데요. 그게 예를 들면 요만한 필름통에 꼭 채우면 1,000만 원, 2,000만 원도 하는, 그게 그 지역 특산물입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 지역에서도 농사 짓기 좋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그 물이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 가치가 높은, 대체로 그러나 한 10세기 후반부터는 이슬람의 영향하에 들어갔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지역에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많은 이슬람인들, 인도적인 그런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슬람 성자들이 염주를 가지고 이슬람 코란을 외운다든가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테러리스트, 정치적인 이슬람하고는 대부분의 카시미르 이슬람인들은 전혀 다른 문화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매우 평화스럽고 인도 문화와 잘 어울렸던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 동인도 회사의 무리한 확장 과정과 1947년 분리독립 때 여러 가지 좀 언밸런스한 좀 이렇게 정치적 결정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 인도에서 지금 가장 오래된 이슬람 사원으로 알려져 있는 체라만 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7세기경. 그러니까 아랍권에서 이슬람이 발생하고서 약 한 100년 정도 지난 후에 인도에 세워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만 해도 대부분의 이제 이슬람 모스크 사원들은 인도인들이 실제로 가서 기도하고 했다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근동에 있었던 이슬람인들이 장사 같은 걸 하면서 인도에 머물면서 만들었던 사원들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본격적으로 인도의 이슬람인들이 진출하게 된 것은 대략 10세기 정도로 봐요. 정치화된 이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고, 그 핵심적인 지역이 파키스탄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이 인도 문화권에서는 가장 오래된 정치화된 이슬람이 진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이슬람 진출 세력들을 꼽자면,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큰 세력을 형성했었던 이슬람에 기반했던 가즈니 제국이 있었어요. 이 제국이 지금의 파키스탄 및 카시미르 지역 일부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인도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실제로 이슬람화되는 결정적인 시대는 타지말을 지었던 제국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무굴 제국입니다. 그래서 무굴 제국은 16세기에 인도에 이제 뿌리를 내려서 영국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이제 존속했던 제국인데요. 이들에 의해서 인도에 굉장히 많은 이슬람의 영향, 이슬람으로의 개종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었죠.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파키스탄과 인도 그리고 카슈미르가 접하고 있는 이 지역에 특히 이제 이 당시에 대부분 주민들이 이슬람화되는 이제 시대가 그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이 파키스탄과 인도의 갈등의 뿌리를 이야기하려면 영국 이야기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데요. 1800년대 즉 19세기의 가장 중요한 세계 정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항구를 찾아서 내려오는 러시아와 당시 전 세계에 많은 이런 패권을 가지고 있던 영국이 충돌하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영어로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동인도에서는 원래 지금의 이제 캘커타 혹은 꼴까타라고 하는 인도 동부 지역에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그곳에서 당시 청나라의 아편도 팔고 이러면서 크게 이제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는 측면에서 영국 정부와 동인도 회사가 다소 무리하게 지금의 파키스탄과 캐시미르 이쪽 인도 서북부 지역으로 세를 확장해 나가려고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무걸 제국과 또 그 무걸 제국의 약한 힘을 타서 지금의 파키스탄이 있는 그곳에는 시크교라고 하는 신흥 종교가 등장하고, 그들이 당시에 큰 왕국으로까지 성장을 했었는데 이들과 굉장히 잔혹하고 좀 무리한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동인도 회사가 승리를 했었고, 이 동인도 회사가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굉장히 비열한 건데 전쟁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니까 배상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인도한테. 그렇지 않아도 졌는데 돈까지 주겠냐고요. 근데 당연히 이제 배상금 지불을 거부를 했었죠. 근데 이때 그 근방의 히말라야 자락에서 약간의 세력을 얻고 있었던 왕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왕족의 이름이 이제 도그라 왕족인데, 이들이 영국 동인도에서 접근해서 우리가 대신 그 배상금을 지불하겠다, 그 대신에 좀 이 지역에 대한 좀 영향력을 우리에게 좀 달라라고 해서 최근에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됐는데, 캐시미르 지역을 포함한 이 지역의 지배권을 물려받은 힌두 왕조가 있었고 주민은 대부분 무슬림이었고, 요 얘기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46년도에 동인도 회사가 히말라야 자락에 있었던 한 조그만 왕족들한테 지금 현재 펀잡 지역과 캐시미르 지역을 팔아 넘겼어요. 그나마 좀 비싸게 팔았으면 자존심이라도 상하지 않았을 텐데 당시 엄청 헐값에 이 지역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인도 회사나 영국 정부는 마침 힌두 왕조가 접근을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이슬람의 세도 강하고 또 새롭게 부상한 시크의 세력도 강하잖아요. 여기에 반갑게도 돈을 준다고 하면서 힌두 세력이 접근을 하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갈등의 시작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가장 중요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도그라 왕조의 첫 번째 왕은 배상금을 지불을 하고 왕이 됐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친절한 정책들이나 이런 걸 펼쳤을까요? 아니면 본전을 뽑으려고 했을까요? 예를 들면 이슬람인들은 소고기를 먹잖아요. 그 소고기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기존에 그 지역에 있었던 무걸 왕조나 혹은 펀잡 왕국에 비해서 매우 과도한 세금을 매기고 종교적인 차별도 가하고 이러면서 지역에서 굉장히 불평 불만이 많았던 왕조예요. 그래서 당시 캐시미르에 있었던 힌두 왕조가 주민들 대다수가 무슬림이었지만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했던 역사적인 왕조였으면 주민과 당시 힌두 왕조 간의 갈등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인도 회사와 이 밀약 관계에서 형성한 거의 건달 같은 그런 힌두 왕조가 그 지역에 썼던 것이 이제 갈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영국이 떠날 때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있는 이 캐시미르한테 물어본 거죠. 여러분들은 파키스탄으로 들어올 것입니까? 인도로 들어올 것입니까? 주민들은 파키스탄 쪽을 원했었고, 이제 왕은 어쨌든 인도로 결정하는 바람에 이제 이게 뿌리가 된 거예요. 카시미르인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파키스탄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사실 자신들의 어떤 독립을 원하는 게 마음속에 가장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인도가 건국되고 나서 이 지역에 그런 염원을 담아서 여러분들 지역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게끔 일종의 자치주로서 지위를 줬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 그 모디 정부가 캐시미르 지역의 특별한 자치주로서의 그 권한을 박탈하고, 이거는 일종의 채찍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당근을 주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당근이 뭐냐면 이 지역의 관광지로서 개발하겠다. 실제로 제가 이 지역을 한 2000년대 초반부터 거의 매년 여름 여행을 했었는데요. 거의 갈 때마다 도로 사정, 숙박 사정,
이런 것들이 나아지는 상황들을 볼 수 있었어요. 마침 이런 인도 정부의 개발 사업하고 겹쳤던 게 뭐냐면 마침 인도 대중 영화에서 이 지역으로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하는 이런 로드무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대중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쪽으로 여행을 많이 하면서 그 이전에 이제 이 정치적 갈등 때문에 관광객이 거의 찾지 않던 지역이 특히 인도 내국인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대체로 그래서 이렇게 당근과 채찍에 대해서 불평도 있고 환영하는 것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이제 그 파키스탄 측 테러리스트 이상에서는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이 캐시미르로 관광 사업 개발을 위해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다른 종교, 특히 이제 힌두교를 가진 사람들, 심지어 뭐 기독교나 다른 종교를 가진 외국인들도 카시미르에 진출하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위협, 반감 이게 이제 가장 컸고 그 중에 가장 예민한 순례 여행객들을 타겟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의 갈등이 시작된 배경 자체가 영국이 과도하게 여기에 대해서 진출했었잖아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유가 러시아의 남하였고 그게 현대에 이어진 사건이 바로 소련의 아프간 침공이었었어요. 그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할 때 미국이 파키스탄에게 핵무기를 암묵적으로 용인해 준 거죠. 그리고 그때 소련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저항군들을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사실 후원했던 거고요. 그래서 파키스탄이 했고 파키스탄이 가지니까 당연히 인도도 같이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마침 인도와 파키스탄은 영국 식민지시를 거쳤기 때문에 뭐 지금도 사실 우리가 인도 과학, 파키스탄 과학하면 꽤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 유학 출신들이 건국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수한 과학자들이 아주 건국 때부터 많았던 지역이라서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핵무기 개발에 이제 쉽게 도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허락하진 않았어요. 하지 마라 하는데 하는 거 알면서도 약간 1947년 이후에 파키스탄과 인도가 수차례 붙었었는데 최근 인도 정부 이전의 정부는 건국 세력으로서 우리가 국민회의 세력이라 되고 잘 아시는 마하트마 간디, 네루의 뿌리를 두고 있는 정당이고 그들이 기본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힌두교라고 하지만 사실 정책은 힌두교 중심은 아니었었어요. 그냥 민주주의,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와 파키스탄과 대결하고 있는 지금의 인도는 차이가 있긴 하죠. 종교와 정치가 지금 강력하게 결합된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경제도 좀 올라오고 하면서 인도도 약간 패권 국가로서의 어떤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특히 최근에 참 이게 재밌는 게 아까 러시아에 남아 있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걸 요즘 중국이 하고 있어요. 파키스탄 쪽에 큰 항구까지 연결하는 인도 지나고 나서 거기가 지금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이 센데 바다가 미국한테 막혀버리면 옛날 러시아처럼 나가고 싶은 항구가 필요할 거 아니야. 특히 석유가 있는 이쪽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 쪽으로 그쪽에 갈 수 있는 항구를 위해서 파키스탄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도로와 이렇게 에너지 공급망을 최근에 이제 연결해가지고 그게 이제 중국하고 파키스탄이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인도 입장에서는 이제 파키스탄과의 갈등의 양상이 지역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정치의 문제가 됐고 파키스탄과 인도의 갈등을 좀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전면전이 일어날지 핵전쟁이 일어날지는 저는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는 예단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예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충돌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오래 갈 거라고 안 하셨었는데 지금 많은 인도 전문가들께서는 아주 참혹한 전면전 및 핵전쟁까지 안 나갈 거라고 하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모른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최근 휴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상황이 심각하니까 미국에서 중재했다라고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요구하니까 휴전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각에도 지금 크고 작은 군사 작전들이 양쪽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양 국가의 지금 논리는 이런 거예요. 쟤들이 안 멈추니까 우리가 멈출 수가 없다. 뭐 이런 것으로 좀 크고 작은 전면전, 자존심 대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